자, 계속해서 5교시 수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옷차림이 바뀌었기 때문에 날짜가 달라졌다는 예측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5교시부터는 본격적으로 182페이지.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서형과 공식형은 난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래서 언어적인 독해 기반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규정형과 지문형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풀고, 다시 교재상에서 순서가 앞쪽에 포함되어 있는 챕터 2에, 그 다음에 챕터 3에 있는 단서형과 공식형 기출문제 분석을 나중에 후반부 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규정형과 관련된 이제 본격적인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규정이라는 것은 일단은 법조문이라고 지난 시간까지 계속 분석을 했었죠. 규정형과 관련된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이 의의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규정형 문제를 풀 때 제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은 법조문 형태건 아니면 말글 형태건 주어져 있는 규정 내용으로부터 일정한 요건 효과 관계를 빠르게 도출하고 파악하는 것이죠. 이런 요건 효과 관계가 파악이 되어야 얘들을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요건이 다 갖춰진 상태가 맞는지, 갖춰졌다면 제대로 된 효과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기출문제를 통해서 분석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요 의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 183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도식화해서 규정형을 한눈에 보기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미지상으로도 이미 우리가 해왔었던 그런 작업들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규정의 내용을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각각의 개별 사례들, 사안들에 적용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게 그게 뭐 행정가나 아니면 법률가가 내려야 될 작업일 것인데요. 그와 같은 작업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의 이 규정에 대한 분석에서는 일단은 구조화를 해야 된다. 구조화를 하라는 것은 요건과 효과로 이제 끊어서 요건 부분인 것과 효과 부분인 것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원칙적인 것이 있다면 그 원칙만으로 다 통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경우에는 이 해당하는 어떤 법적 사항을 적용할 수 없다와 같은 이러한 예외에 대한 규정들도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칙과 예외의 구분 역시도 우리가 구조화할 대상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규정에 대한 추상적인 정보들을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제 개별 상황은 선택지에 하나씩 병렬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보기나 상황이라는 별도의 박스가 달려 있어서 그 박스 안에 있는 상황을 다시금 좀 종합적으로 분석하라는 그런 스타일의 구체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적용해가지고 제대로 된 효과가 도출되었는지 아니면 그 효과가 타당한 것인지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 작업의 흐름을 보이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런 규정의 내용들은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되는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래 있는 그 법 규정 그대로 가져오는 것일 겁니다. 조문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스타일이죠. 제 땡땡조, 보통은 이렇게 괄호치고 이 조항의 이 조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달려 있는데요. 일단 큰 범위에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문서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 성립됐을 때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가, 그 효력 발생과 관련된 어떤 요건 같은 것들이 요 조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제목만 봐도 대략적인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있는 1항, 2항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더 명시해 주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따가 조항호목의 구조 체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크게 봤을 때 이런 식의 법조문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텍스트형이죠. 자, 지금 제가 별도로 문단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와 같은 문단 구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딱 읽어봤을 때 첫 번째 문단에서 소송 절차의 정지란, 소송이 개시된 뒤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소송 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소송 절차에 있어서의 정지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를 일단 먼저 해줬고요. 여기에서 중단과 중지가 두 가지가 더 세분화된다라고 다시 개념을 쪼개줬고요.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갔더니, 중단은 진행 중 당사자에게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소송 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 진행이 정지되는 것이다. 일단은 요 쉼표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이 이게 이 녀석과 함께 소송 진행 중인 당사자라는 것도 하나의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송 진행 중에 그때 수행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중단이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절차 진행이 정지되는 게 효과다라는 식으로 이제 분석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법조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말글의 형태로서도 요건과 효과 부분에 대한 분석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텍스트형도 있다라는 정도만 확인하고 역시 넘어가겠고요. 세 번째, 빈도상으로는 앞에 있었던 법조문형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텍스트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세 번째 자료형, 도표 자료가 주어지는 경우들은 빈도상으로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일단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복잡해 보입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앞에 뭐 발문이나 아니면 이 표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뭐 제목 같은 것을 통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어떤 요건들이 이 표의 형태로 정리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표를 딱 봤더니 X 학자금과 Y 학자금 두 가지가 있고, 자, 일단 구분의 맨 왼쪽에 신청 대상과 대출 한도 상환 사항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신청 대상이라는 부분이 일종의 요건이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학자금 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를 규정한 부분일 거니까 일단 요건은 여기 있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요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X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신청 연령 같은 경우는 일단 35세가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성적 기준 같은 것도 나와 있고 가구 소득 기준으로 1, 8분위에 속한 사람이어서 이거에 벗어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신청이 안 된다. 이와 같은 것들 형태로, 이와 같은 표 형태로도 요건이 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요 표의 역할은 지금 두 가지 대출에 서로 다른 요건들이라는 게 대략적으로도 바로 눈에 보이시죠? 연령도 다르고, 뭐 이와 같은 성적 기준과 관련돼서도 뭐 비슷한 점이 있지만 여기 괄호 속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달라지는 게 있는가 하면 없네요. 요거는 이제 길이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소득 분위가 서로 다릅니다. 이런 것들에서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제 표로 정리를 해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이 있겠죠. 그 상황에서 적용해서 어떤 인물 갑이 과연 이와 같은 X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한도는 얼마까지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고민하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료형까지 해서 총 세 가지의 이와 같은 법 규정들의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는가의 패턴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185페이지로 들어가서 세부 유형 파트입니다. 이 세부 유형은 일단 크게 봤을 때 매칭형과 적용형이라고 크게 나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매칭형이라는 것은 지난번 수업에서도 한번 살펴본 바가 있을 겁니다. 발문 있고 구조상 발문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바닥글에서 그냥 조항 호목의 구조로서 이 법조문이 그대로 제시되거나 아니면 아까 봤었던 텍스트형으로 맑은 형태로 쭉 제시가 되고 별도의 상황이 안 주어지고 별도의 어떤 그런 박스가 더 추가되지 않고 바로 선택지로 들어가서 선택지에서 개별적인 상황을 주고 어느 항의 항목으로 이걸 판단하면 될 것인가 하나씩 병렬적으로 매칭시켜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바로 매칭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매칭형과 적용형의 요 대비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칭형이라는 것은 상황에 대한 별도의 설정이 없고 그 상황은 보통 선지에서 따로따로 제시되는 형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계격파가 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게 매칭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85페이지를 일단은 지금 들어가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표의 내용은 186페이지에 이걸 전체적으로 압축해서 정리한 표와 밑에 있는 예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바닥글, 그러니까 발문, 바닥글, 선지의 구조로 그냥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게 보통은 매칭형이고 적용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적용은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간에 상황이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상황이 하나의
하나의 어떤 사건이거나 아니면 한 세 가지 사건 같은 것들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하나의 단일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런저런 어떤 개별적인 정보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게끔 만드는 그런 식의 복합적인 정보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그냥 찾아가기 스타일의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 상황에 대한 개별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난도가 높아지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의 어떤 그런 질문의 내용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첫 번째, 매칭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옳지 않은 것,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일 건데 옳지 않은 것은 해서 그냥 선지 중에서 하나 틀린 것을 고르라는 것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매칭형에 비해서 적용형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복합적인 추론, 복합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좀 많은 편이어서 뭐 100%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경향상 종합적인 계산이나 어떤 기간이나 횟수, 즉 수치값에 해당하는 어떤 정보 결과물들을 도출하는 스타일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도 갑급 A 정당 회계 책임자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한 총 횟수는 몇 번인가? 이거는 종합적인 결과물을 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별적인 그런 판단을 각자 각각의 어떤 그런 조항들에서 따로따로 각계격파할 수 있는 매칭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복합적이고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필요한 그런 문제 스타일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형이 법규형 문제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계산을 요구하거나 횟수, 기간 같은 것을 추론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에서 더 자주 나타나고 그만큼 난도도 높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개별적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와 같은 매칭형과 적용형의 기본적인 골격, 문제풀이의 프로세스는 순차적으로 익혀 나가게 될 것이니까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7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주로 나오는 유형에서 첫 번째 박스 안을 보시면 매칭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가? 보통 대상, 그러니까 주체가 누군지, 법률상의 어떤 효과와 관련된 주체가 누구인지,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효과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뭔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청구권을 부여한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그와 같은 청구권을 부여하게 될 것인가? 그 주체가 아까 봤었던 학자금 대출 기준 같은 거에 있어서 자격 요건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와 같은 청구권의 대상이 있겠죠. 청구권을 누구한테 청구할 것인가? 누구한테 실제로 발동을 시킬 것인가? 그와 같은 그 청구권 발동의 대상에 대해서도 누가 될 것인지가 좀 구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관인지 아니면 그냥 기관장 정도인지 이런 식으로 어떤 각 부서의 명칭, 직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개체로 또 세분화해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필수 요건. 필수 요건은 말 그대로 요건이죠. 그래서 요건과 관련돼서 요건이 지금 제대로 어떤 특정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지어놨는데 선택지에서는 근데 요건의 특수 항목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질문 혹은 선택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격이니 상황이니 행위는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요건의 그 각각의 어떤 항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 기간과 관련된 것도 이게 종종 문제화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9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4개월 뒤에 어떤 것을 뭐 청구한다, 신청한다. 90일 이내 신청 자격이 유효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4개월 지나가지고 신청을 하면 안 되겠죠? 그와 같은 식으로 이 기간과 관련된 혹은 날짜 개선과 관련된 질문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효과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된 요 내용은 이제 필수 요건에 대비되어서 요건은 다 갖춰졌는데 효과와 관련된 그런 판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건 효과가 제일 핵심적인 구조가 되고요. 두 번째, 적용형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분석해서 이에 따라 규정을 적용, 주어진 상황을 기본으로 선지 또는 보기에서 추가된 상황에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 그냥 주상적인 말이죠. 네, 결국에는 아까 봤었던 개별적인 상황처럼 어떤
상황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상황에 주어진 뭐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요건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몇 회 보고를 했는가 혹은 금액이 얼마 나오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형 문제에서 주로 물어보게 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매칭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요것 자체를 물어본다기보다는 이것들을 다 적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효과에 해당하는 받을 수 있는 금액 같은 것 혹은 나한테 주어진 어떤 기간이 며칠까지인가 이와 같은 것들의 최종적인 결과물을 주로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통해서 두 가지 스타일의 주로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패턴 정리를 한 것으로 넘어가겠고요. 이제 18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별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188페이지로 넘어가면 해당 유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는 항목에서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법률의 구별, 공법, 사법, 그리고 사회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각각의 법들이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적 분석, 유형 분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뭐 패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법이라는 것은 헌법이나 형법, 행정법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 사법에는 민법과 상법이 있는 것이구나. 그 다음 공법이 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공적인 법률관계다. 뭐 이와 같은 것들을 그냥 가볍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두 번째, 189페이지로 넘어가면 법 규정의 구조가 나오는데요. 이 구조도 이제 기출문제를 특히 조문형 기출문제를 몇 번 보시다 보면 이 조항 호목의 구조는 금방 눈에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법조문이 조문 형태로 나왔을 때 조가 제일 큰 단위이고요. 이와 같은 조는 주제별 단위, 아까 봤었던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이라는 그 내용적인 제목 달려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와 같은 식으로 하나의 조는 하나의 주제별 좀 큰 단위를 아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 안에 세부적으로 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나의 조에 항, 호, 목 없이 조 이런 식으로 제 땡땡조 그냥 바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 땡땡조 두 번째 조에서는 이제 항의 구분이 있고 세 번째 조에 가서는 항의 구분에다가 다만, 다음, 각 코에 해당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이 후반부에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 세 번째로 나눈 호, 아라비아 숫자가 붙어있는 이런 것들이 호입니다. 이런 호까지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항목들의 나열이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그랬을 때 이런 조만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조 안에 보통은 이렇게 1항, 2항, 뭐 길 경우에는 뭐 5항, 6항까지도 나올 수가 있지만 적어도 뭐 한두 항 정도, 두 항 이상 이렇게 항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항이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그 조 안에서도 조금 세분화시켜서 단계를 나눠가지고 그 조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법률 관계를 좀 더 스텝을 밟아 나가면서 정리하고자 할 때 그때 1항 그리고 2항 같은 경우에는 1항에서 언급한 이런 경우가 충족된 사람일 경우 이렇게 이제 세분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 따라서 일률적이지는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편차는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이 항이 들어가 있다면 이 항에서는 원칙을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원칙에 대한 예외나 특수한 사항, 이거는 이따가 보게 될 내용, 개념에 따르면 단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서.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률 효과를 부여를 해주라. 그리고 나서 그 항 다음에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항에서 원칙을 이야기를 해줬다면 2항에서는 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A인 경우에는 이 1항에서 이야기했었던 요건과 효과 관계에서 요 효과의 발동을 부정하는 그러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식의 단서 혹은 예외적인 상황을 추가로 제시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주로 요 항에서 보통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항이
이와 같은 항이 1항의 원칙, 2항의 예외의 구조일 수도 있고 1항의 원칙을 쭉 다 설명해주고 1항 안에서 맨 마지막 문장 정도에서 다만 혹은 뭐 단 이런 식으로 단이라고 한다면 단서를 달아주는 거죠. 이와 같은 단서를 추가적으로 하나의 항 안에서 달아주는 형태로도 예외나 단서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이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엄격한 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그 진술의 양식을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다 보면 이 부분은 단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또 예외 단서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파악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호와 목 같은 경우는 호는 항의 하위 항목이고 목은 또 호의 하위 항목인데 목은 예를 들어서 1호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되어 있으면 그 안에 또 가목, 나목, 다목 이건 가나다로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더 세부적인 더 하위의 열거사항이 필요할 때 그때는 이런 조치까지 조치까지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호목으로 목까지 갔을 때 제일 구체화된 그런 단계까지 진술이 나오게 될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여기나 여기에서 보통은 진술이 마무리되고 대부분 조가 어떤 법조문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적인 혹은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니까 일단은 그냥 가볍게 조항 호목의 구조가 있고 조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항에서 주로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통 많이 진술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형식적으로는 조항 호목의 이런 4단 트리를 이루게 되고요. 내용적인 측면과 관련된 분석은 이미 또 앞에서 했었죠. 네, 이 책의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같은 말이 좀 반복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건이 무엇인지 권리 효과가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들은 이미 앞에서 문제 풀면서 그리고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장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건 효과, 그 다음 원칙과 예외 그리고 단서라는 항목까지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바로 정리해 나가도록 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5교시에서 오늘 수업에서 새롭게 이제 추가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요 해석의 방법입니다.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첫 번째 190페이지의 중괄호 3번을 보시면 규정의 해석의 첫 번째로 나오는 동그라미 1번은 물리 해석인데 A라면 B다라고 했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입니다. 1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례를 통해서 바로 정리를 해보죠. 전반부의 내용은 생략되어 있고요. 연장 등록을 받은 자 또는 특허 심판원의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법률이라는 것이 완전 까막눈이었었던 완전 생소한 분들한테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막 등장하게 되면요. 일단 앞부분에 맥락이 있겠지만 심결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심결들 있죠. 특허 심판원은 대충 뭘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여기서 하는 법률행위인 심결은 도대체 어떤 것이지? 두 번째죠. 사위행위의 죄와 관련돼서 사위는 또 뭐야? 내가 아는 사위는 아이고 장인어른 하는 그 사위인데 이 사위는 근데 그 사위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용어 자체가 생소한 게 많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요. 이러한 용어들을 어느 정도까지 해석해야 될 것인가? 법률 용어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해석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막 고민이 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재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191페이지 요 14년도 행시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부분을 보시면요. 그리고 선지 또는 보기에서는 더욱 친절하게도 규정의 낯선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선지에 들어갔을 때 심결이라는 말을 다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없고요.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특허 심판원의 심결을 받은 자라는 이런 식의 구절이 선택지에서 거의 그대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심결이라는 말 구체적인 의미 몰라도 그냥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물리 해석을 엄격하게 우리가 법률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하는 바는.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위행위라는 것은 그래도 조금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거짓을 꾸며 속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왜 필요할까? 왜 하필이면 이런 사위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구장 표시 각주를 달았을까?
나중에 상황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상황이 별도로 주어지는 문제인데요. 그 상황에서 사위라는 말을 안 쓰고 속였다, 기망했다 이런 식으로 사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른 말로 구체화돼서 풀어져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결국 사위를 한 거구나. 사위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케이스구나. 그렇게 상황에 주어져 있는 어떤 인물들의 행위를 어디에다가 연결시킬지 매칭시킬 때 이런 각주의 해석이 좀 필요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자가 되겠죠. 네. 사위, 속의 사자에 거짓 위자. 이 정도는 뭐 이제 법률 용어를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한자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바로 파악이 되겠지만 일단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놔서 상황에서 주어진 행위들이 사위라는 말로 설명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이쪽으로 가라. 사위 행위의 제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가라라고 지침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물리 해석을 엄격하게 법률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지문형 기출문제, 즉 인문사회학적 혹은 자연과학적인 그런 텍스트, 설명문이 나오는 단순 내용 일치 부합을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에서도요. 웬만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낯설고 생소한 이론상의 개념 같은 것들이 그거를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는 그 단어 하나의 어떤 의미 자체가 또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더 막 세분해, 더 구체적으로 막 풀어줘야 될 그런 뭐 어떤 필요성이 있는 단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험을 보는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이제 시험으로서 임하게 됐을 때는 그와 같은 용어들에 대한 해석을 엄밀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웬만하면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 정도고요. 우리가 이와 관련되어서 지문형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선택지를 보실 때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은 전문적인 이런 용어 자체는 사실은 웬만하면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어떤 행위적인 진술들 있죠. 행위적인 진술들. 그러니까 국어의 문장 성분으로 친다면 서술어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서술어적 용어들은 이거는 말 바꾸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유 용어에 해당하는 아니면 특수 용어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이건 그대로 사용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소에도 많이 쓰는 일반적인 서술어. 예를 들면 생각하다를 본문에서 썼다면 선택지에서는 얘를 사고하다. 이런 식으로 말 바꿔도 충분히 그 의미가 유지가 되죠. 이런 식의 행위적 진술들이 말이 바뀌었을 때 아니면 더 뭐 추상적으로 표현이 되었을 때 그때 이게 같은 말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려주는 게 오히려 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그 용어에 대한 말 바꾸기에 대한 선택지 진술에 대한 판단은 사실 상황 판단보다는 언어 논리 시험에서 더 유용하게 혹은 더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관련되어서는 지문형 문제를 풀 때 잠깐 아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두 번째 해석의 방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해석인데요. 반대 해석이라는 것은 A라면 B이다, A가 아니라면 B가 아니다가 도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보죠. 예로 나와 있는 형법책 구조를 보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14세가 되지 아니하면 B를 처벌하지 않는다가 되고 반대 해석을 하면 14세가 됐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이건 형법에서 이제 나이와 관련된 가장 어떤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니까 앞부분 A, 뒷부분을 B라고 하면 그러면 A가 아니면 14세가 되는 게 A죠. 그러면 처벌하지 아니한다를 부정하는 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처벌할 수가 있다. 14세가 되면 처벌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상에 주어진 요건 효과 구조를 A, B의 이런 구조로 압축시켰을 때 뒤집는 행위 어떤 식으로 앞에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게 반대 해석이고요. 이와 같은 반대 해석은
형법적인 규정들에서는, 공법적인 규정들에서는 반대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 논리라는 과목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어 논리를 하시게 되면 이 언어 논리를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 이 형식 논리학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법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언어 논리는 형식 논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별도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형식 논리학은 말 그대로 논리학입니다. 논리학. 그러면 우리 교재상으로도 191페이지 오른쪽에 이 날개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반대 해석의 경우 시험에 가끔 출제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상황 판단에서는 충분히 반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논리 형식으로 보면, 즉 언어 논리에서 다루게 되는 형식 논리학적인 구조에서 보면 이와 같은 반대 해석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명제라는 파트를 수학 과목에서 공부를 하셨다면 P면 Q이다, A면 B이다 이런 식의 진술 형태가 조건 명제라고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조건 명제를 지금 자세하게 깊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언어 논리를 통해서 충분히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건데 이와 같은 조건 명제 A면 B이다, 그러니까 P면 Q이다라는 형태로 보통 많이 표기를 합니다. P면 Q이다의 조건 명제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때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 어떤 식의 추론을 하냐면 그러면 P가 발생했네? 그러면 Q라는 어떤 그런 현상, 결과가 나타나겠구나라고 추론을 하는 이런 식의 추론이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를 대우를 취하는 것까지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P면 Q이다가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not Q, 즉 Q가 안 나타났으면 P가 안 나타났겠네라는 판단을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없는 참인 논리적으로 타당한 판단 추론 형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반대 해석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본 구조에 따르면 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반대 해석. 아마 이것도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E를 취하는 겁니다. E. 자, 어떻게? not P. 따라서 P면 Q이다가 주어졌을 때 not P이다. 따라서 not Q이다. 이렇게 도출하는 것은 이거는 확정할 수 없다고 아마 공부들을 하셨을 겁니다. 전건, 효과 부분이 부정됐다고 해서 결론 부분이 바로 부정될 수 있는가? 이거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확정을 못 짓는다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반대 해석을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이런 고민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형식 논리학에서는 이와 같은 식으로 조건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이에 대해서 E를 취하는 것, 즉 전건에 해당하는 것을 부정해서 후건도 부정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100% 타당한 추론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이와 같은 해석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형식 논리학 갖고 와가지고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하면 스승을 바꾸셔야 돼요. 잘못 공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대 해석은 법적 규정과 관련돼 가지고는 충분히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언어 논리를 다른 과목에 너무 적용하지 마라. 를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91페이지 하단에 있는 요것까지 한번 살펴보죠. 제시된 정보, 건축물, 외벽 등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정시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된다. 자, 여기서도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라는 장소 요건과 항시 전시를 한다, 늘 전시를 한다 라는 요 두 가지 조건이 합쳐져서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법률상의 어떤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언제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얻어야 되지만 항시 전시가 아니고 그냥 잠깐 한정적 전시, 그 다음 개방된 장소가 아니고 저기 그냥 개인 주택 그 안에서 전시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죠. 이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이와 같은 반대 해석을 우리는 웬만하면 충분히 다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 해석과 관련된 어떤 그런 판단의 구조를 형식윤리학과 혼동하지 마라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유추해석입니다. 유추해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추한다는 겁니다. 없는 건데 비슷한 거를 끌고 와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유추해석인데요. 법규정 문제를 풀 때는 하면 안 되는 나쁜 작업입니다. 규정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항은 틀린 것이다. 그래서 유추해석은 금지되어 있다. 법규정 문제를 풀 때는 유추해석은 금지되어 있다. 대전제가 있었죠. 주어진 내용 안에서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 상황 판단의 기준은 주어진 제시문의 정보 안에서만 찾아야 된다. 이게 유추해석과 연결되는 지점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시, 유추해석과 관련된 예시 제0공조 1번 예시를 보면 제0공조 2항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일 경우에는 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카지노업이니까 이거랑 비슷한 뭐 예를 들어서 호텔 경영업도 결국 카지노랑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호텔 경영하려는 자도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의 어떤 흐름을 이어나가는 게 이게 유추해석인 거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하나만 더 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곳은 다음과 같다.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를 한다.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이런 등등이 나와 있고요. 경찰서 유치장까지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돼서 지금 여기 보시면 경찰서는 유치장까지만 나와 있지. 경찰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마주하게 될 민원실이 있죠. 그런 경찰서 민원실은 언급이 없죠. 그런데 야, 경찰서 유치장도 스프링클러를 달아주는데 더 민원과의 그런 어떤 응대가 많은 민원실은 당연히 달려있지 않을까? 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어떤 해석을 하는 것도 잘못된 유추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추해석과 관련된 내용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없는 거를 막 어거지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법률용어. 법률용어와 관련돼서는 네 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준용, 선의와 악의, 고의, 과실, 간주,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선의라는 것과 관련된 것을 일단 좀 먼저 보겠습니다. 준용이라는 것은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나, 선의와 악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의 성립 사실을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을 악이라고 하고 몰랐을 경우에는 선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좀 크게 설명을 해놔서는 약간 그림이 안 그려질 건데요. 실제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선의 취득의 개념을 다루는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기출문제를 봤을 때 이런 선이라는 개념이 이제 구체화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요런 게 선이구나. 몰랐던 거. 어떤 법률 행위가 나타날지 몰랐던 상황. 요런 게 보통 선의로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 맨 마지막 문장에서도 말을 해주고 있죠. 선의와 악의 결정적인 차이는 알고 있는가이다.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인가. 요건의 성립 사실을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알고 있었는가 없는가라는 건데 이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하는 문제를 보시게 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고의와 과실. 고의와 과실에 대해서도 이거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교통사고 같은 것이 막 발생했을 때 이게 과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고의인 경우는 뭐 사실 문제가 잘 안 될 것이고요. 보통은 과실 비율 뭐 이제 산정하는 게 어떤 법정 쟁점의 최대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과실을 실제로 또 과실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과실 자체의 어떤 그런 유무에서부터 좀 고민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입장이라고 한다면 혹은 당사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판단이 되게 복잡하고 골치 아플 수가 있겠지만 실제 기출문제를 풀 때는 어떤 경우에는 이건 고의고 어떤 경우에는 과실이다라고 대부분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패턴,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 박스 안의 내용처럼 두 번째 문단 민법에서는 위법한 행위의 효과에 관하여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실이 고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과실은 보통 부주의 정도에 따라서 중과실, 경과실로 나뉜다. 그래서 부주의가 있으면 일단 과실인데 그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경으로 구분이 되고요. 다시 1문단. 고의란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이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는 것을 말하고, 과실이란 어떤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그러나 부주의가 발생했을 경우에, 부주의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때 과실이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고의와 과실의 일반적인 그런 기준은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겠지만, 해당하는 기출 문제들에 따라서는 요거를 조금 다른 식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이거는 부주의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으면 과실이구나, 이렇게 바로 매칭시켜 주시면 됩니다. 나에 있는 간주와 추정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읽어보세요. 간주 추정 말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또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197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은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197페이지 이제 천천히 연습하기를 통해서 바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매칭형 문제 19년도 민간경력자 기출문제 상황판단 13번 문제인데요. 요거 여러분들이 지금 그 페이지가 조금 글씨 포인트가 작죠? 일단은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뤄져 있는지 보시고 선택지를 한번 쓱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게 너무 그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인다 싶으면 200페이지를 보시면 다시 큰 포인트로 정리한 기출문제가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페이지 기출문제를 보시는 식으로 하는 게 눈 건강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다 보시면 바로 이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바로 갈게요. 발문 별거 없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첫 번째 조,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가 두 개인데요. 두 번째 조는 상당히 짧고 첫 번째 조의 내용이 5항까지로 좀 긴 편입니다. 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 1항, 재산 명시 절차에 관할 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이제 처음 보게 되면 막 그림을, 어떤 상황을 막 상상하게 될 건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재산 명시 절차라는 것이 진행될 때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의 재산만 가지고는 이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게 부족하다는 게 무슨 소린가? 그냥 그 표현 그대로 거의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 표현만 다시 선택지에 봤을 때 나와 있는가 잘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요건이 있을 경우에 핵심은 이거죠. 이러한 재산 명시 절차가 진행될 때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이게 핵심일 겁니다. 그 경우 그 재산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이거는 채권 채무자 관계죠. 채무자가 뭔가를 제출했는데 뭔가 부족해 그랬을 때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이 채무자가 도대체 재산이 뭘 가지고 있는가, 분명히 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누락해가지고 제출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기본 구조입니다. 명시 절차가 진행될 때 집행채권의 만족을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는 만족스러운 어떤 판단하기가 힘들 때 신청해가지고 재산 조회할 수 있다. 두 번째, 채권자가 제1항의 이와 같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 단체를 확실하게 딱 정해줘야 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은 미리 내야 됩니다. 이건 좀 단순한 구조죠. 일단 어디에, 어느 기관에 이걸 조회를 부탁한다. 그 다음 미리 돈을 내야 됩니다.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3항. 그 다음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에, 자, 법원이 조회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 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자, 요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이 요구해야 한다라고 진술된 것과 구분을 해가지고 이 3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원이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한꺼번에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거지. 무조건적으로 법원이 늘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제출하시오 명령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런 진술 구조랑 이해해야 한다. 확실하게 의무적으로 진술된 거 요거를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권리 문장이고 이거는 의무 문장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진술 형태가 반복이 될 겁니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진술 구조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진술 구조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자,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는 사망에서 이와 같은 요구할 수 있다라는 진술 구조가 그냥 권리를 제시한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건 권리죠. 자, 그 다음 사항.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가 있겠지만 사유 없으면 그냥 해줘야 됩니다. 5항.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것도 이런 행위가 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처분되는 게 아니고 어떤 중간 단계 결정을 거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 두 번째 조가 짧기 때문에 두 번째 조까지 같이 묶고 선택지 분석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조. 두 번째 조가 빠져있네. 네. 두 번째 조는 안타깝게도 이제 지문을 보겠습니다. 교재. 두 번째 조 1항.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지금 재산조회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와 같은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절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즉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사람은 좀 세네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여기서 방금 전에 봤었던 1조의 마지막 5항을 봤더니 여기도 500만 원이라는 똑같은 금액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자, 500만 원이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5항에 있었던 500만 원은 누구한테? 기관장 같은 사람들한테 조회하라고 했는데 그 조회의 내용이 거짓된 거라던가 아니면 제출을 거부했다던가 그때 과태료로 물어주는 겁니다. 과태료를 물리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조회 2항에 따르면 이거는 재산 조회를 했는데 그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채권자한테 가해지는 벌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500만 원은 똑같은 금액으로 나와 있지만 채권자한테 가해지는 것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런 과태료와 벌금도 하나의 법조문에서 같이 언급되어 있다면 이것도 헷갈리는 지점으로 선택지화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함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놓치지 마시고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분석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채무자 갑이 제출한 재산 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나오죠. 네, 문장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조의 1항에서 봤었던 내용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재산 명시 절차의 관할 법원은 직권으로 금융기관의 감명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다. 직권이 맞나요?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경우 1항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조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청이 추가로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직권이라는 말은 그런 채권자의 신청 없이도 법원이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아니죠. 신청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재산명시 절차의 관할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었죠? 자, 재산 조회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있으면 거부가 가능한 거죠. 이게 반대 해석이죠. 그래서 2번은 적절한 진술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아니고 다음이었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조회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회를 거부할 수 있다. 반대 해석을 해주시면 2번 선택지가 정답으로 도출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채무자 의뢰의 치산 조회 결과를 획득한 채권자 병은 해당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죠. 이거는 쉽게 판단될 겁니다. 후반부에서 봤었고요.
4번 관할 법원으로부터 명예의 관해 조회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였다면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자, 기관의 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처한 것이죠. 벌금이 아닙니다. 5번 채권자 정이 채무자 명예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신청할 경우 조회에 드는 비용은 선납이었죠. 이거는 쉽게 판단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적용형 문제, 특허 출연료 등을 계산해야 되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용한 모든 문항이 다 이렇게 계산형은 아니지만 일단 계산을 요구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201페이지에 있는 적용형 대표의제도 바로 풀어보시고요. 이거는 그래도 크기가 201페이지는 글씨 크기가 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그대로 풀어보시고 다 푸셨으면 같이 분석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발문에서 이제 이거 딱 봐도 계산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갑이 납부해야 될 수수료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일단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은 다음 각국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금액 산정의 기준이 첫 번째 바닥글 박스에 들어가 있고요. 일단 상황을 잠깐 먼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된 계산형 문제를 푸실 때는 계산에 필요한 어떤 항목들 중에서 모든 항목을 다 적용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 짚어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어서. 상황이 그렇게 길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 먼저 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상황을 봅시다. 갑은 청구 범위가 3개항으로 구성된 총 27면의 서면을 작성하여 한 건의 특허 출원을 하면서 이에 대한 특허 심사도 함께 청구한다. 이거는 앞에 있는 이런 수치 정보도 있고 후반부만 딱 봐도 일단 특허 출원, 그 다음에 특허 심사 이게 따로 작동하는 거라는 것을 하면서 이에 대한 특허 심사도 함께 청구한다라는 이런 문장 구조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 출원과 관련된 비용, 특허 심사와 관련된 비용 따로 산정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청구 범위 3개항, 총 27면, 서면이라는 것은 아직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적어도 3개항, 서면, 아니 27면 한 건의 특허 출원이다. 이 정도의 수치 정보는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특허 출연료 항목과 두 번째 특허 심사 청구료 항목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이 된 것을 다시 요거 두 가지가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있죠. 일단 특허 출연료는 어떻게 하는가? 가목부터 라목까지 총 4개 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특허 출원을 국어로 작성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여기서 딱 봐도 어떻습니까? 아까 뭐였지? 서면이었지? 네. 전자문서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서면, 그치. 가 말고 나를 봐야 되는 경우구나. 그 경우 몇 건 66,000원에 서면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아까 27면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초과한 게 1면마다 1,000원씩을 가산한다. 7면이 초과하니까 7,000원이 가산되는 거구나. 이런 식의 계산은 바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특허 출원을 외국어로 작성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뭐지? 국어 말고 외국어로도 작성해서 제출할 수가 있나? 어쨌거나 전자문서니까 얘는 아웃.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 그러면 두 가지를 나눠서 판단해야 되는가 봤더니 선택지가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와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 두 가지를 나눠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 둘 다 계산해야 되는구나. 둘 다 적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판단의 항목이 적용해야 되는 기준의 항목이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개별적인 어떤 그런 계산 과정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특허 심사 청구료 같은 경우에는 몇 건, 이거는 한 건이라고 했었으니까 한 건 143,000원 그대로 청구 범위의 1항마다 44,000원을 가산한 금액.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건 기준으로는 143,000원이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여기에다가 항 하나마다 3개 항으로 구성됐다고 했죠. 그러면 이 3개 항이 아니라 한 개 항인 특허도 있을 겁니다. 특허 출원도 있을 겁니다. 한 건에 한 개 항인 경우. 그때도
한 건이니까 기본 143,000원에 1항이면 44,000원 플러스해서 금액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4만까지 있으니까 요 녀석과 관련된 금액은 143,000원 기본에다가 44,000원에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132,000원 이 정도는 암산 될 거니까요. 275,000원이 일단 심사료와 관련돼서 나오게 되고요. 요게 기본 금액이고 두 번째 자 특허 출원료와 관련된 것은 국어로 작성했을 경우 몇 건 66,000원인데 이 건이라는 것은 이 한 건이죠. 한 건 66,000원 기본에다가 서면이 20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면마다 1,000원이니까 27면이면 초과하는 게 7면 초과된 거죠. 따라서 7,000원을 추가 가산해주면 됩니다. 73,000원. 그 다음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몇 건 93,000원에 서면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는 1면마다 1,000원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7,000원 추가 가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93,000원이 기본이니까 얘는 10만원. 그래서 실제로 얘는 고정값이고 이거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27,000원 더 추가된 금액으로 오른쪽에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348,000원. 348,000원 찾으시고 3번, 4번. 그리고 여기서 27,000원이 더 추가된 거를 찾으면 4번이죠. 이렇게 계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5교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교시부터는 이 규정형 문제 스스로 연습하기 파트에 총 10문항의 기출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10문항 중에서 선별해서 한 5개, 6개 정도 선별해서 매칭형, 적용형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통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교시 때 이어나가겠습니다.